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화동형 인간입니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자는요,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공자를 자꾸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자가 3,000명쯤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인류에게 줬던 사람인데요.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아버지의 이제 세 번째 첩이에요. 그러니까 야합했다고 그래요. 야합.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야합. 들판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생각 하신지 아시겠죠? 들판에서 났어요. 들판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무당이에요.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근데 늙은 아버지가 70살에 자기 자식을 얻었는데 이제 이 첩의 첩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늙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 혼자 젊은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지기 가축 관리 등을 해야 했고요. 체계적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죠? 근데 30세가 되는데 이미 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30세 때 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때는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했고요.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대에 뭐 귀족들의 집에 창고지기나 뭐 가축관리 이런 정도 했단 말이에요. 30세 때 스승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 보면, 세가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이제 사마천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자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봐요. 왜냐하면 한자를 봐야 이제 이 뜻이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발견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30세 때 남을 그 당시에 30세 때 남을 가르친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독한 오타쿠였습니다. 오타쿠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덕후. 미국말로 하면요, 너드예요. 미국에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너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드라는 용어로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너드입니다. 이게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지만 어떤 분야에 막 몰두해 있는 그런 편집증적인 어떤 분야에 집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오타쿠. 원래 오타쿠라는 게 일본 만화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왔잖아요. 만화에 막 지독하게 몰두해 있는. 만화라는 게 상위 문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위 문화에 좌절된 그런 심리들이 반영된 게 만화인데, 이 만화에서부터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막 집착하는 아이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타쿠라고, 덕후라고 얘기하죠. 공자는요, 어려서부터, 이 장면이 공자 세가에 딱 나와요. 어려서부터 소꿉장난 할 때 늘 제기를 펼쳐놓고 예를 올렸습니다. 그럼 제기라는 게 뭐예요? 제사상에 이렇게 쭉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자에게 있어서.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세울 때 뭐를 흉내내기 시작했냐면, 제사 드리는 거로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거든요. 노나라에 주공이란 분이 노나라를 세웠어요. 노나라를. 근데 주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나라의 당대, 이제 춘추전국 시대도 이제 주나라니까, 주나라의 모든 예법과 질서와 음악을 다 만든 분이 주공이에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노나라에서 주공의 전통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보고 삐리 꽂힌 거예요, 공자가.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풀 뜯다가, 제사 드리니까 뭐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풀 뜯다가 집에 있으면 떡도 좀 갖다 놓고 막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흉내를 냈겠죠. 그러면서 공자의 철학이 나와요. 거기에서요. 주공에게 주공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극기복례라고 해요. 극기. 나를 이기는 건데, 나를 이기는 건데 어떻게 이기냐면 예로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을 지킬 때, 여러분, 예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에티켓이잖아요. 그럼 에티켓을 지킨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공자는 더 생각한 거예요. 예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제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흉내를 내봤더니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철학이 이인입니다. 공자의 이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이인이라는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또 흉내내다가 나온 거예요. 흉내를 내다가. 흉내를 내봐서 제사를 한번 드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막 함부로 몸가짐을 가질 수 없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조금 자기가 하면서 몸가짐을 경건하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성현들이 당시에 공자의 입장에서 성현들이 있으니까 성현들이 이래서 인을 얘기하고 따뜻함을 얘기했고 이래서 예절을 얘기했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컨텐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컨텐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깊이 연구해요. 그래서 주공과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노나라에는 주공을 모시는 사당이 있죠. 거기 또 가서 또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자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그 노년이 돼가지고 되게 슬플 때가 있었어요. 그 슬플 때가 언제냐면 평생을 주공 꿈을 꿨대요. 이거 지독한 오타쿠예요. 그죠? 평생을 주공을 꿈을 꾸는데 이 주공이에요. 꿈을 꾸는데 며칠 꿈에 주공이 안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내가 조금 몸이 약해졌나 보다 슬퍼해요, 공자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평생 동안 자기는 주공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그 주공의 예법과 주공이 가르쳐준 남겨준 음악과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공자 때만 해도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거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누가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공자가 학문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사 드리는 거 흉내내다가 점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 컨텐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의 안에서 다이내믹한 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저는 봐라. 저는 뭔가 있네.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이게 그 공자 생활에 보면 이런 말이 잠깐 스치듯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대 대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는 양반이에요. 맹의자가 그 후계자 의자에게, 후계자니까 자기 아들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지금 공자예요. 공부는 나이가 어리나 예를 좋아하니 그가 바로 통달한 자가 아니겠느냐. 보세요. 예를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를 좋아하면서 통달했다. 얘는 세상을 관통하는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자가. 벌써 10대 때, 20대 때 공자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 빠져들었고 제사 흉내를 내다가 예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예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성찰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도라는 거,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스승이 되어져 가고요. 30대 때 보니까 그 당대 쉽게 말하면 귀족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 너 반드시 공자에 가서 배워라. 실제 다른 사람을 끌고 이 의자가 배워요. 그러면서 공자가 30세 때 이미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공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공자를 맹정을 그러면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 저런 얘기. 그런데 공자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가 오늘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동양에서 공자를 빼고 어떻게 동양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양은 딱 한 사람 예를 들으라면 공자밖에 누굴 들습니까? 노자 예를 들지 않아요. 공자 얘기를 들어요. 딱 한 사람, 동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공자죠.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 동아시아를 사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어렸을 때 제사 흉내를 내다가 인간성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예절을 지키게 되면 따뜻함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따뜻함을 끄집어내서 이 따뜻함으로 세상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인해질 수만 있다면,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이 춘추시대의 이 전쟁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가르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천하입니다.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산같이 개 같았다. 어떨 때는 막 너무 지치고 아무 생각을 해보죠. 술에다 책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막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논어에 보면 고생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고전 덕후였어요. 그러면서 공자의 위대함이 어떤 거가 또 있냐면, 그는요, 그 전에 내려오는, 공자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행적을, 또 공자의 행적과 공자의 제자 행적을 기록한 책이 논어예요. 그런데 그의 위대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앞에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요, 시경, 서경, 예기, 악경, 주역, 춘추, 이런 책들을요, 공자가요, 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비평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편찬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 육경은요, 공자가 편찬한 이 육경은요, 동양의 사상의 원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어져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책들은 공자 전에는 그냥 잡학에 불과했어요. 그냥 내려오는 허접스러운 어떤 일관된 이론도 없고, 그냥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론들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공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편찬을 해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명사상이다, 또는 인이다, 정치에선 정명,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 공자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가 따로 쓴 책은 없어요, 사실은. 덕후의 조건이죠. 공자는 딱딱한 분이 아닙니다. 딱딱했다면요, 공자가 엄격했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유학자들의 그 모습이었다면요, 오늘까지 그렇게 파급력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공자의 영향력이. 그런데 공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공자의 당대의 제자가 3,000명, 그 이상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의 3,000명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춘추시대 그 오래전의 얘기니까. 그 오래전에 공자 주변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렸을 때에는 단순히 딱딱함을 가지고 오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의 인품은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에요. 인을 주장한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좋아했어요. 자기가 좋아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어느 날 자기 마음 가운데 제사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사 지겨울 수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제사가 공자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줬어요. 움직임을 주고 그 움직임을 막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 움직임을 즐기기 시작해요.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를 찾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지금 젊은이들한테 제일 답답한 거, 교수님들이 제일 답답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대답을 못해.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대답을 못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거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학교 끝나고 밤 12시, 11시, 막 새벽 1시까지 막 여러분, 막 그렇게 공부하다가 무슨 자리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죠?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해 주잖아요.
응?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 그건 안 돼. 그거 좋아하면 큰일 나. 그거 좋아하면 너 성공 못해. 라고 규정을 딱 여러분이 딱 해놓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여기 보면 이 말을 공자님이 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이 그 딱딱한 공자가 이 말을 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어요? 이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 공자님이 괜히 동양의 최고의 사상가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좋아했고요. 즐길 줄 알았어요. 호, 락, 즐기고 좋아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덕후냐면 이분이 이제 그때도 음악이 내려오기는 전에 내려오긴 했어요. 주공에서 만든 음악이 공자 때도 내려왔는데 그게 거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나라를 가서요. 제나라를 가가지고 그때 순임금 시절의 음악이 거기에 제나라에 남아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듣더니요. 공자가 뭐라고 말하면 3달 동안 고기 맛을 몰았어요. 공자는 덩치가 큽니다. 기고장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음악을 듣고요. 3달 동안 고기 맛을 몰았어요. 지독한 오타쿠입니다. 지독한 덕후예요. 다른 사람이 공자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뭐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 밟은 망식, 낙이 망. 배움을 좋아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배움을 통해 알게 되면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근심을 싹 잊어버려요. 저는 앞에 거는 잘 안 되는데 뒤에 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밥은 먹어야 돼 먼저. 저는 그런데 뒤에 거는 조금 돼요. 아무리 세상에 막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저는 책상에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아지경에 빠져요. 저는 공자님의 반은 쫓아갔어요. 반은. 공자의 논어를 딱 열면 첫 페이지에 첫 줄이 딱 이게 나와요. 학이 있으십지 여러분 배우셨죠? 불령여로와. 그 다음에 요 말이 중요한데 인불지 이불온 이거거든요. 자, 요 말을 우리말로 해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배운 것을 익히면 이제 공자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동양 철학을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제 10시간 정도 하시면 제가 논어를 학습으로 풀어드려요. 여기 복습의 원리가 나오죠. 복습의 원리가. 배우고 때때로 그것에 맞게 익히면 복습하면 이 소리예요.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요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깊이 느끼는 사람은요. 깊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에 즐거움 있는 사람은요. 멀리서 벗이 오면 어땠습니까? 즐거워요. 그쵸? 근데 멀리서 벗이 오는데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 거북스러워요. 내 마음이 공자님이 이거는요 대단한 인성의 깊이를 가지신 분이에요. 공자님이. 그래서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즐거워요? 그러면 나와 같이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그 친구와 같이 정말 친구니까 얼마나 격이 없이 나누겠어요. 그 친구와 나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공감지수 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구조가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불행해 하세요? 대부분은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의 시선에 내가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의 시선 앞에 딱 서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여기에 논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탓하지 않으면 역시 군자답지 않겠는가. 공자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게 내 마음에 분노로 쌓이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맺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 열등감,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나와요. 80%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괜히 엄마들끼리 모임 잘했다가 엄마가 다른 엄마가 유럽여행 화가 났다면 집에 가서 연락을 받잖아요. 그렇죠? 괜히 괜히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다가 이집 엄마 아이가 전교 1등 하면 집에 와서부터 지옥이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자녀를 바라보면 얘는 뭐야, 얘 어떻게 되는 애야, 막 그 순간부터 온갖 걱정 근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이웃집 남편이 월급이 올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남편이 막 너는 뭐냐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서 와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의 관점 여기서 오는 거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저도 많이 못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공자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차오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뭔가 깊이 빠져들어 봤고 그것을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기쁨이 얻었어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논하고 싶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잖아. 괜찮아.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거를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안에 차오르는 즐거움과 여러분 안에 뭔가 행복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좀 뭐라고 그래도 남편이 좀 뭐라고 그래도 애들이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나처럼 또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네가 그따위로 가냐. 우리 막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하고 살잖아요. 이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공자님의 위대함은요, 그의 사상보다도 저는 이게 더 위대한 거라고 봐요. 그분은 평생 즐거워하셨어요. 행복해 하셨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 아니죠. 근엄한 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유쾌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내면의 즐거움을 퍼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기 오셨죠?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공부법이라니까 혹시 비책이 있을까? 전 비책이 없어요. 공부는 역시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쌓이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이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내면의 즐거움을 퍼올릴 수 있고, 이 아이가 즐거워서 지 나름대로 어깨춤을 추고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런 내면의 즐거움이 있어서 들썩들썩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분만, 그렇게 생각되라고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제가 정직하게 물어보신다 그러죠. 저기 두 분, 또 세 분. 자, 대우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력 속에는요, 우리 아이가 들썩들썩하고 뭔가 하면 불안해. 그렇죠?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들썩들썩 하는 걸로 따지면요, 저희 아들 둘째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흥겨운 아이예요. 평생이. 지금까지도 취직을 했는데도 군대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한 게 있어요. 영창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워낙 자유분방하고 막 들썩들썩 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면에 에너지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군대 갔을 때는 다른 데는 걱정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군대 문화를 알잖아요. 군대 문화에서 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튀는 아이를 군대 보내놓으니까 제가 엄마는 잘 모르는데 아빠는 그 군대 분위기가 엄격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막 대장도 찾아가서 자기 할 소리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영창만 안 갔다 온 것만 해도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 넌 들썩거리는 네 흥이 있고 너 안에 다이나믹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방식대로 살면 되겠다. 근데 제가 다른 말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하지만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지 나름대로 흥이 있고 지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고 지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면 제 할 역할 다 한 거예요. 그건 지 역할이고 지가 이제 남의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뭐를 안타까워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이 아이가 튀지 않는 거를 좀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내면에서 들썩들썩하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그 역동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답을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조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무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 세상에 한 점과 같은 존재가, 그런데 이 점과 같은 존재인데 이 점과 같은 존재가 내면에 역동이 있으면 지가 꿈틀꿈틀 하는데 얘가 꿈틀꿈틀 할 때 뭐가 쳐요? 이제 파동이 치는 거예요. 파동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파동이 치니까 내가 파동을 치는 거는요, 굳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된다니까요. 굳이 뭐 대학원 박사까지 안 돼도 돼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는 막 요즘에 스펙 때문에 또 누가 말이 많던데 스펙 막 해가지고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아이가 흥이 있으면 돼요. 이 아이가 뭔가 역동성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역동성을 가지고 얘가 춤을 추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춤을 추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 파동이 막 치면서 세상이 어딘가 변화된다고요. 그 즐거움과 그 흥이,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그게 따뜻한 거,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죠. 가장 근원적인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흥을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만의 색깔을 입혀주고 그 아이만의 내가 유전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줬어요. 생명력을 줬어요. 그럼 그 유전자 속에 있는 이 아이만의 흥과 이 아이만의 색깔을 내가 어떻게 발현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교육의 최고의 목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이지만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라. 끊임없이 선택하게 하라. 저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책도 보니까 어떤 분의 책을 제가 제목만 따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내가 어떻게 키울까? 그랬더니 경계를 허물어라. 일단 저지르게 하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라. 느리게 키워라. 여러분 느리게 하래요. 느리게. 왜요? 아이가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은 급하게 막 제어를 하잖아요. 느리게. 왜냐하면 창의성은 언제 나와요? 바쁘게 막 움직일 때 창의성 안 나옵니다. 창의성은 느리게 움직일 때 뇌가 쉬면서 그 쉬는 사이에 창의성이 나와요. 제 모든 아이들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요. 잠자고 나서. 잠자고 나서 퍼뜩 눈을 떴을 때 아이디어가 확 나와요. 파동형 인간도 그렇게 나왔어요. 며칠 고민했거든요. 이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엄마들에게 좀 각인시켜주는 그런 용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수현 선생님이 빨리 강의안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것도 퍼뜩 새벽에 떠올라요. 쉴 때 떠올라요, 창의성은. 그러면 아이들을 막 학원으로 몰아내가지고 제발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 막 아이들을 밀어넣고 막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 못 올라가면 막 영어도 특급 매겨가지고 이 학원에 가니까 막 영어 특급이 안 나오면 이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자유롭게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로 조금 키워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초이스입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공자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택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창의적이잖아요. 제사를 흉내를 냈는데 내가 풀 뜯어다 놓고 내가 부엌에다 못 먹는 음식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 공자의 생각이 다듬어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엄마가 기다려줄 때 너무 빨리 해결해 주지도 말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교육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책들의 꼭지를 따온 거예요, 꼭지를. 끊임없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1차 교육에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아이들 학원 보내고 막 아이들 시스템 속에 넣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사실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거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건 근원적인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이제는 노자로 들어갑시다.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즐거워한 분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대학자가 됐고 동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즐거운 에너지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3,000명 모은다? 절대 쉽지 않아요.